멋진 신세계 올더스 헉슬리 지음 안정효 옮김 제6장 버나드 마르크스에 대한 레니나의 판단은 이상하고도 정말 이상한 사람이라는 것이었다. 어찌나 이상했던지 그 후 몇 주일 동안 그녀는 뉴멕시코에서 보내기로 했던 휴가 계획을 바꿔 대신 베니토 후버와 북극으로 가야 하나 생각했던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다. 문제는 지난 여름에 조지 에드셀과 이미 다녀왔던 터라 그녀는 북극이 얼마나 음산한 곳인지 잘 알고 있었다. 할 일도 없고 호텔은 너무나 한심할 정도로 구식이어서 침실에는 텔레비전조차 없으며 냄새 풍금도 없고 지극히 역겨운 합성 음악뿐이었다. 손님은 200명이 넘는데도 에스컬레이터 스쿼시 구장은 25개밖에 안 되었다. 그렇다. 그녀는 절대로 북극을 다시 보고 싶지 않았다. 게다가 그녀는 아메리카를 여태껏 한 번밖에 가보지 못했다. 그리고 그것은 얼마나 아쉬운 여행이었던가. 뉴욕에서 싸구려로 겨우 주말을 보내고 말았는데 같이 갔던 남자가 장작 그 하비블라였던가 아니면 보카노프스키 존스였던가 그녀는 기억나지 않았다. 어쨌든 그것은 전혀 중요하지 않았다. 다시 서쪽으로 날아가 일주일 내내 그곳에서 지내게 된다면 그것은 아주 입맛이 당기는 일이었다. 그뿐 아니라 일주일에 적어도 3일 동안 그들은 야마님 보호구역에서 지낼 작정이었다. 본부 전체에서 야마님 보호구역에 들어가 본 적이 있는 사람은 겨우 대여섯 명에 지나지 않았다. 버나드는 알파 플러스 심리학자였으므로 그녀가 알기로는 버나드야말로 허가서를 받을 자격이 충분한 몇 안 되는 사람들 가운데 하나였다. 레니나에게는 둘도 없는 기회였다. 그렇기는 해도 버나드의 이상한 성격이 너무나 마음에 걸려서 그녀는 이런 좋은 기회를 누리기가 썩 내키지 않았고 그래서 쾌활하고 친근한 베니토와 다시 북극으로 가는 모험을 무릅쓸 생각까지 했었다. 적어도 베니토는 정상적인 남자였다. 그런 반면에 버나드는 대용 혈액에 알코올이 들어갔기 때문이라는 것이 모든 남자들의 괴팍함에 대한 페니의 설명이었다. 하지만 새로 사귄 애인 헨리와 어느 날 저녁 잠자리를 같이 하면서 레니나가 상당히 걱정스러운 태도로 버나드에 관한 얘기를 했을 때 헨리는 한심한 버나드를 코뿔소에 비유했다. 코뿔소한테는 재주를 가르칠 방법이 없어요. 짤막하면서도 활력이 넘치는 독특한 말투로 헨리가 말했다. 어떤 남자들은 기능 설정을 유도할 때 제대로 반응하지 않아요. 불쌍한 친구들 같으니라고. 버나드도 이런 인물이죠. 그나마 다행한 일이지만 그래도 버나드는 일 하나만큼은 상당히 잘해요. 그렇지 않았다면야 국장님이 절대로 그를 기용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고는 헨리가 위로하듯 덧붙여 말했다. 하지만 난 그가 남들에게 별로 해를 끼치지는 않을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별로 해를 끼치지는 않을지 모르겠지만 그는 상당히 사람을 불안하게 만드는 남자이기도 했다. 우선 남들이 모르게 혼자서 일을 처리하려는 괴이한 면이 있었다. 사실상 그것은 아무것도 안 하겠다는 의미였다. 사람이 혼자서만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겠는가? 물론 잠이야 혼자 자겠지만 줄곧 잠만 잘 수야 없는 노릇이었다. 그렇다 무엇을 혼자 하겠는가? 그런 일은 정말로 몇 가지 안 되었다. 그들이 함께 외출을 나갔던 첫날 오후에는 날씨가 유난히 좋았다. 레니나는 토키 마을 회관에서 수영을 한 다음 옥스퍼드 유니언에서 저녁 식사를 하자고 제안했다. 하지만 버나드는 사람이 너무 많을 거라고 했다. 그렇다면 세인트 앤드루스 골프장에서 전자 골프를 한 차례 치면 어떨까? 하지만 버나드는 전자 골프가 시간 낭비라면서 또 다시 싫다고 했다. 그렇다면 시간을 어떻게 보내나요? 약간 놀라서 레니나가 물었다. 그는 호수 지역으로 산책을 가자고 제안했는데
보아하니 버나드는 그런 식으로 시간을 보내야만 낭비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듯했다. 스키도 산 꼭대기에 내려 개진달래 덤불이 자라는 황무지를 두어 시간 동안 걸어 다니는 것. 당신하고 단둘이어서요, 레니나. 하지만 버나드, 우린 밤새도록 줄곧 단둘이 지낼 텐데요. 버나드는 얼굴을 붉히며 시선을 돌렸다. 내 말은 단둘이서 얘기를 나누자는 거예요. 그가 어물어물했다. 얘기요? 하지만 무슨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걸어다니며 얘기만 주고 받으면서 한나절을 보내는 방법이 그녀에게는 아주 황당하게 여겨졌다. 결국 버나드의 심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겨우 그를 설득해서 암스테르담으로 날아가 중량급 여자 레슬링 선수권 대회의 준준 결승전을 구경하기로 결정했다. 군중 속에 섞여서 말이죠. 그가 투덜거렸다. 늘 그런 식이죠. 그는 오후 내내 고집스럽게 침울한 기분을 떨쳐버리지 않았다. 레슬링 시합 중간에 휴식 시간에 소마 아이스크림을 파는 매점에서 만난 수십 명에 달하는 레니나의 친구들과도 얘기를 나누려 하지 않았고 비참한 기분이었으면서도 그녀가 억지로 권하던 나무딸기 아이스크림 반 그램조차 먹지 않겠다고 단호하게 거절했다. 난 차라리 나 자신 그대로 남아있고 싶어요. 그가 말했다. 불쾌하더라도 나 자신 그대로요. 아무리 즐겁더라도 남이 되고 싶지는 않아요. 때맞춰 1g을 먹으면 10배의 효과가 나는 셈이라고요. 잠든 사이에 배운 지혜를 눈부신 보물처럼 과시하며 레니나가 말했다. 버나드는 그녀가 내미는 유리잔을 짜증스럽게 밀쳐버렸다. 그렇게 신경질 부리지 말아요. 그녀가 말했다. 1세제곱 센티미터만 들면 10가지 침울한 기분이 물러간다는 걸 잊지 말아요. 정말이지 포드님의 이름으로 빌겠는데 입 좀 닥쳐요. 그가 소리쳤다. 레니나가 고개를 저었다. 1g이 불쾌감보다는 항상 좋기 마련이라고요. 그녀는 점잖게 결론을 내린 다음에 자기가 아이스크림을 먹었다. 버나드는 해협을 횡단해서 돌아오던 길에 헬리콥터의 프로펠러를 멈추고 파도 위 100m도 안 되는 높이에서 추진기로만 부양해 보겠다고 고집을 부렸다. 날씨가 나빠지더니 남서풍이 일었고 을씨년스러운 하늘에는 구름이 잔뜩 껴 있었다. 보라고요. 그가 명령했다. 하지만 무서운걸요. 레니나가 창문에서 몸을 움츠리고 물러나며 말했다. 그녀는 사방에서 몰려드는 캄캄한 허공이 무서웠고 그들 밑에서 시커먼 바닷물에 거품이 술렁이며 일으키는 얼룩이 무서웠고 바람에 날려 서둘러 흘러가는 구름들 속에서 넋이 나간 듯 겁에 질려 헬쑥해진 달의 창백한 얼굴 때문에 무서웠다. 라디오를 틀어요. 얼른요. 그녀는 계기판에서 다이얼로 손을 뻗어 아무 방송이나 틀었다. 그대의 가슴 속에 있는 하늘은 푸릅니다. 16명이 떨리는 가성으로 노래를 불렀다. 날씨는 언제나 그러더니 딸깍 소리가 나고는 정적이 이어졌다. 버나드가 방송을 꺼버렸기 때문이다. 난 평화로운 분위기에서 바다를 보고 싶어요. 그가 말했다. 그런 흉측한 소음을 계속 틀어놓았다가는 무엇 하나 눈에 들어오질 않는다고요. 하지만 좋은 노래잖아요. 그리고 난 바다를 보고 싶지 않아요. 난 보고 싶어요. 그가 고집을 부렸다. 바다를 보고 있으면 나는 마치 그는 자신이 느끼는 바를 표현하기에 적절한 어휘를 찾느라 잠시 머뭇거렸다. 내 말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당신이 알아들을지는 모르지만 내가 훨씬 더 나아다워지는 기분이 들어요. 그토록 철저히 어떤 다른 존재의 한 부분이 되기보다는 진정으로 나 자신다워진다는 거죠. 사회적인 집단의 세포 하나가 아니고요. 당신은 그런 기분을 느끼지 않나요, 레니나? 그러자 레니나가 울음을 터뜨렸다. 무서워요. 무섭다고요. 그녀가 자꾸 되풀이해서 말했다. 사회 조직의 한 부분이 되기 싫다는 소리를 어쩌면 당신은 그렇게 아무렇지도 않게 하나요? 누가 뭐라고 해도 모든 사람은 다른 모든 사람을 위해서 일하잖아요. 누구 하나라도 없으면 우리들은 살아갈 수가 없어요. 심지어는 엡실론들까지도. 그래요. 나도 알아요. 조롱하는 어조로 버나드가 말했다.
엡실론들까지도 다 쓸모가 있어요. 란 얘기잖아요. 나도 마찬가지고요. 그렇지만 난 정말 그런 존재가 되고 싶지 않아요. 레니나는 그의 격한 말투에 충격을 받았다. 버나드! 그녀는 놀라고 실망한 목소리로 반박했다. 무슨 말을 그렇게 해요? 무슨 말을 그렇게 하느냐고요? 그가 명상에 잠기듯 어조를 바꿔서 말했다. 아니죠. 진짜 문제는 어째서 내가 그런 말을 하면 안 되느냐가 아니에요. 그래요. 그보다는 오히려 왜 내가 그럴 수 없는지 이미 잘 알고 있으니까. 정말로 따져봐야 할 문제는 만일 내가 진정 자유의 몸이라면 내가 받은 기능 설정의 유도로 인해 노예가 되지 않았다면 내가 그런 말을 해도 된다면 과연 어떻게 될까 하는 점이죠. 하지만 버나드, 당신은 지극히 끔찍한 얘기들만 하는군요. 당신은 자유롭고 싶지 않나요, 레니나? 난 당신 얘기를 이해하지 못하겠어요. 나는 자유로워요. 지극히 즐거운 시간을 보낼 자유를 누리며 살죠. 지금은 누구나 다 행복해요. 그가 웃었다. 그럼요. 지금은 누구나 다 행복하고 말고요. 우린 5살 때부터 아이들에게 그런 소리를 하죠. 하지만 당신은 다른 방법으로 행복해지는 자유를 누리고 싶지 않나요, 레니나? 예를 들면 모든 사람의 방법이 아니라 당신 나름대로의 방법으로 말이에요. 난 당신이 하는 얘기를 못 알아듣겠어요. 그녀가 되풀이해서 말했다. 그러더니 그에게로 시선을 돌리며 오, 우리 돌아가요, 버나드 라고 애원했다. 난 이곳이 정말 싫어요. 당신은 나하고 같이 있는 게 싫은가요? 그야 물론 좋죠, 버나드. 난 그냥 이곳이 지겨울 뿐이에요. 난 달과 바다만 있는 곳이라면 우리가 훨씬 진정한 친밀감을 느끼리라고 생각했어요. 군중 속이나 심지어는 내 방보다도 이런 곳에서라면 훨씬 더 가까워지리라고 말이에요. 당신은 그걸 이해할 수가 없나요? 난 아무것도 이해를 못하겠어요. 그녀는 모르는 상태를 그대로 유지하리라고 결심한 듯 단호하게 말했다. 아무것도요. 그녀는 어조를 바꿔 얘기를 계속했다. 그 중에서도 왜 이런 끔찍한 생각들을 하면서도 당신이 소말을 먹지 않는지가 가장 납득이 안 가요. 당신은 그런 생각을 모두 잊어버리게 될 텐데요. 그리고 비참한 기분을 느끼는 대신에 즐거워질 거예요. 너무나 즐거워질 텐데. 마지막 말을 되풀이하면서 레니나가 미소를 지었는데 비록 눈에는 어리둥절하고 초조한 표정이 가득했으나 그녀의 목소리에는 음란한 유혹을 암시하는 장난기가 엿보였다. 그는 아무런 반응도 보이지 않고 아주 심각한 얼굴로 말없이 그녀를 뚫어져라 쳐다보았다. 레니나는 곧 주눅이 들어 시선을 피했고 짤막하고 불안하게 잠깐 웃었다. 무슨 얘기를 하면 좋을까 생각해 봤지만 할 말이 머리에 떠오르지 않았다. 침묵이 길게 이어졌다. 마침내 버나드가 말문을 열었지만 그의 목소리는 지치고 나지막했다. 그렇다면 좋아요. 그가 말했다. 우리 돌아가기로 하죠. 그가 가속기를 세게 밟자 헬리콥터가 하늘로 치솟아 올랐다. 고도가 4,000m까지 높아지자 그는 프로펠러를 작동시켰다. 그들은 1, 2분가량 말없이 비행했다. 그러더니 갑자기 버나드가 웃음을 터뜨렸다. 레니나는 상당히 묘한 웃음이라고 생각했지만 어쨌든 웃음은 웃음이었다. 기분이 좋아졌나요? 그녀가 용기를 내서 물었다. 대답 대신에 그는 조종간에서 한 손을 들어 팔로 그녀를 감싸 안고 젖가슴을 어루만지기 시작했다. 포드님 감사합니다. 그녀는 속으로 생각했다. 버나드가 다시 정상으로 돌아온 모양이야. 반시간 후에 그들은 버나드의 방으로 돌아왔다. 그는 소마 네 알을 단숨에 꿀꺽 삼키고 라디오와 텔레비전을 틀고 옷을 벗었다. 어때요? 이튿날 오후 옥상에서 만났을 때 음흉하고 교활한 태도로 레니나가 물었다. 어제 재밌었다고 생각해요? 버나드가 머리를 끄덕였다. 그들은 헬리콥터를 탔다. 약간 기우뚱거린 후에 기체가 이륙했다. 모두들 내 몸이 굉장히 탄력이 좋다고 그래요. 레니나가 자신의 두 다리를 쓰다듬으며 흐뭇한 생각에 잠겨 말했다. 굉장히 좋죠.
하지만 버나드의 눈에서는 고통스러운 표정이 어른거렸다. 그는 이런 생각을 했다. 고깃덩어리처럼 말이야. 그녀는 조금 불안한 얼굴로 그를 올려다 보았다. 혹시 당신은 내가 너무 살이 쪘다고 생각하지는 않나요? 그는 고개를 저었다. 어디를 보나 그냥 고깃덩어리. 당신은 내가 괜찮다고 생각하는군요. 그는 또다시 머리를 끄덕였다. 모든 면에서요? 완벽해요. 그가 말했다. 그리고 마음속으로는 이렇게 생각했다. 이 여자는 자신을 그런 식으로 생각해. 자신이 고깃덩어리라는 걸 개의치 않으니까. 레니나는 의기양양하게 미소를 지었다. 하지만 그녀가 자만하기에는 아직 일렀다. 그렇기는 해도 말이에요. 잠깐 침묵을 지킨 다음에 그가 말을 이었다. 그래도 난 모든 것이 달리 끝났더라면 좋았으리라는 생각이 들어요. 다르게요? 다르게 끝나는 가능성이 존재한다는 말인가? 난 우리가 잠자리에 드는 것으로 끝나는 걸 원하지는 않았어요. 버나드가 구체적으로 설명했다. 레니나는 깜짝 놀랐다. 거침없이 첫날의 말이에요. 하지만 그렇다면 무엇하러? 그는 납득이 안 가고 위험하고 어처구니 없는 얘기를 잔뜩 늘어놓기 시작했다. 레니나는 마음의 귀를 막아버리려고 최선을 다했지만 그의 말이 가끔 한마디씩 끈질기게 그녀의 속으로 파고들었다. 내가 지닌 충동들을 억제하는 효과를 시험하려고요. 그녀는 그가 하는 말을 들었다. 그 말은 그녀의 마음속에 숨겨놓은 용수철을 건드리는 듯했다. 오늘 누려도 되는 즐거움을 내일 절대 미루지 말아요. 그녀가 진지하게 말했다. 14살 때부터 16살 6개월이 될 때까지 일주일에 2번씩 200차례 반복한 거로군요. 그가 한 말은 이것이 전부였다. 미치광이처럼 그는 나쁜 얘기를 마구 쏟아냈다. 나는 정열이 무엇인지 알고 싶어요. 그녀는 그가 하는 말을 들었다. 나는 강렬한 무엇을 느끼고 싶어요. 개인이 감정을 느끼면 집단 생활이 비틀거려요. 레니나가 반박했다. 글쎄요, 집단 생활이 조금씩 비틀거려서 안 될 건 또 없잖아요. 버나드. 하지만 버나드는 요지부동이었다. 일하는 시간 동안에만 그리고 지적으로만 어른이죠. 그는 얘기를 계속했다. 감정과 욕망에 있어서는 아기들이지만요. 우리 포드님은 아기들을 사랑하셨어요. 지난번에 불쑥 이런 생각이 들더군요. 그녀가 끼어든 말은 아랑곳하지 않으면서 버나드가 얘기를 계속했다. 인간이 항상 어른일 가능성이 존재할지도 모른다고요? 난 이해를 못하겠어요. 레니나의 어조는 단호했다. 당신이 이해를 못한다는 건 나도 알아요. 그리고 바로 그런 이유 때문에 우리들은 어른답게 기다리는 대신 어제 곧바로 잠자리를 같이 했던 거예요. 하지만 그러니까 좋았잖아요. 레니나는 집요했다. 안 그랬어요? 물론 굉장히 좋았죠. 버나드가 대답했지만 그의 목소리가 어찌나 처량하고 표정이 비참해 보였는지 레니나는 방금까지 그녀가 느꼈던 모든 승리감이 삽시간에 사라지는 것 같았다. 결국 버나드는 그녀가 너무 살이 쪘다고 생각하는 모양이었다. 그러게 내가 말했잖아요. 레니나의 사연을 들은 후에 페니가 한 말은 그것이 전부였다. 대용 혈액에 들어간 알코올 때문이라고요. 아무리 그래도 말이에요. 레니나가 고집스럽게 말했다. 난 버나드를 정말로 좋아해요. 손이 너무 멋있다고요. 그리고 어깨의 움직임, 그게 아주 매력적이죠. 그녀는 한숨을 지었다. 하지만 그렇게 이상한 사람만 아니었으면 참 좋겠어요. 안으로 들어가면 국장이 보나마나 싫어하고 못마땅해하는 태도를 노골적으로 드러내리라고 예상한 버나드는 사무실 문 밖에서 잠깐 멈춰 어깨를 펴고 심호흡을 하면서 마음을 단단히 먹었다. 그는 문을 두드리고 안으로 들어갔다. 허가서의 서명을 받으러 왔습니다, 국장님. 그는 한껏 경쾌한 말투로 말하면서 서류를 책상 위에 놓았다. 국장은 떫은 눈길로 그를 힐끗 쳐다보았다. 하지만 서류의 꼭대기에는 세계 통제관의 직인이 이미 찍혔고 아래쪽에는 무스타파 몬드의 굵직하고 시커먼 서명이 당당하게 자리를 잡고 있었다. 모든 면에서 빈틈없이
격식을 갖추고 있었다. 국장에게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그는 무스타파 몬드의 직인 밑에 이를테면 발 뒤꿈치쯤 되는 곳에 작고 힘없는 글씨로 비굴하게 자기 이름의 두 머리 글자를 적었다. 그리고 아무런 언급도 하지 않은 채 포드님의 이름으로 잘 다녀오라는 친절한 말 한마디 없이 서류를 되돌려 주려다가 허가서의 본문에 적힌 어떤 내용에 시선이 끌렸다. 뉴 멕시코의 보호구역으로 간다는 얘기야? 이렇게 말하는 그의 어조와 버나드를 쳐다보느라 치켜든 얼굴에는 다같이 어떤 착잡한 놀라움의 감정이 드러났다. 그가 놀랐다는 사실에 덩달아 놀라며 버나드가 머리를 끄덕였다. 침묵이 흘렀다. 국장은 얼굴을 찡그리며 의자 뒤로 몸을 기댔다. 그게 얼마나 오래 전이었더라? 그는 버나드에게 묻는 질문이라기보다는 혼잣말 비슷하게 말했다. 아마 20년은 되었을 거야. 25년이 더 가깝겠지? 내 나이가 틀림없이 자네쯤 되었겠고. 그는 고개를 저으며 한숨을 쉬었다. 버나드는 지극히 거북한 기분이 들었다. 국장처럼 그렇게 보수적이고 빈틈없이 정확하기만 한 사람이 그토록 심한 위반을 범하다니. 이 사실을 알게 된 그는 얼굴을 돌려 표정을 감추고 방에서 당장 뛰쳐나가고 싶었다. 까마득한 과거를 얘기하는 사람들에게 어떤 비난할 만한 요소가 내재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런 기분이 들었던 것은 아니었다. 그런 최면 학습적인 편견은 그의 상상인지는 몰라도 이미 자신에게서 완전히 제거한 성향이었다. 그를 당황하게 만들었던 점은 국장이 스스로 반대했던 행위를 저질렀고 반대했으면서도 그 일을 용납함으로써 자기 자신을 배반했다는 사실이었다. 그의 내면에서 어떤 충동이 머리를 들었기에 그랬을까? 거북함을 느끼면서도 버나드는 열심히 귀를 기울였다. 나도 자네하고 똑같은 생각을 했었지. 국장이 말했다. 야만인들을 구경하고 싶어서 뉴 멕시코로 가는 허가서를 받아내고는 여름 휴가 때 그곳으로 찾아갔지. 그 무렵에 내가 데리고 다니던 여자와 함께 말이야. 그 여자는 아마 베타 마이너스였을 거야. 그는 기억을 더듬는 듯 눈을 감았다. 아마 그 여잔 노랑머리였을 거야. 각별히 탄력이 좋았던 게 생각나. 어쨌든 우리는 그곳으로 갔어. 야만인들을 구경하고 말을 타고 돌아다니기도 하고 뭐 그랬지. 그러다가 내 휴가의 거의 마지막 날이 되었을 때인데 그러니까 그녀가 실종되었어. 우리는 말을 타고 굉장히 기분 나쁜 어느 산으로 올라갔는데 날씨가 엄청나게 덥고 답답해서 점심 식사를 한 다음 낮잠을 잤지. 우리들이 아니라 내가 잠들었다고나 할까? 그녀는 틀림없이 혼자 산책을 갔을 거야. 어쨌든 내가 잠에서 깨자 그녀가 없어졌더군. 그리고 내가 한 번도 겪어본 적이 없을 정도로 굉장히 무시무시한 천둥이 막 울려대기 시작했어. 그러더니 폭우가 쏟아지고 천둥이 치고 번갯불이 번쩍거렸는데 말들이 제멋대로 날뛰고 도망치려 했지. 나는 말들을 잡으려다가 넘어져 무릎을 다치는 바람에 걷기가 어려울 지경이 되었어. 그래도 나는 그녀의 이름을 소리쳐 부르며 계속 찾아다녔어. 하지만 그녀의 저치는 찾을 수가 없었지. 그때 그녀가 혼자 휴게소로 돌아가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더군. 그래서 나는 우리들이 올라온 길을 되짚어 계속 내려갔지. 나는 무릎이 견디기 힘들 만큼 아팠고 소마도 잃어버렸어. 몇 시간이나 걸렸지. 나는 자정이 지난 다음에야 휴게소에 도착했다네. 그런데 그녀는 그곳에 없었어. 그곳에 없었지. 국장이 되풀이해서 말했다. 침묵이 흘렀다. 그래. 마침내 그가 다시 말을 이었다. 이튿날 수색이 벌어졌다네. 하지만 우리는 그녀를 찾아내지 못했어. 어느 골짜기로 떨어졌거나 산짐승에게 잡아먹힌 모양이야. 포드님이나 아실 노릇이지. 어쨌든 그것은 끔찍한 경험이었어. 당시에는 그 사건이 내 마음을 무척 언짢게 만들었어. 뭐랄까 필요 이상으로 나를 괴롭혔지. 그건 어느 누구에게나 발생할 만한 그런 종류의 사고였어. 그리고 구성하는 세포들이 달라지더라도
사회 집단은 굳세게 변화가 없어야 하지. 하지만 그런 최면 교육적 위안은 별로 효과가 없는 것 같았어. 사실 난 가끔 그때 꿈을 꾸곤 해. 국장은 머리를 설레설레 흔들고 나지막한 목소리로 말을 이었다. 우르릉거리는 천둥 소리에 잠이 깨어 그녀가 없어진 걸 알게 되는 꿈. 나무들 밑에서 그녀를 찾고 또 찾아 다니는 꿈. 그는 회상의 침묵 속으로 빠져 들어갔다. 굉장히 심한 충격을 받으셨겠군요. 거의 부러워하는 듯한 어조로 버나드가 말했다. 그의 목소리를 듣자 국장은 깜짝 놀라 정신을 차리고는 거북해했고 버나드를 잠깐 쏘아보더니 시선을 돌리며 심하게 낯을 붉혔다. 그리고 갑자기 의심하는 눈초리로 그를 다시 쳐다보고는 위험을 되찾으려는 듯 화를 내며 말했다. 내가 그 여자하고 무슨 나쁜 관계가 있었으리라는 생각은 하지 말게. 우린 감정이 얽힌 적도 전혀 없고 오래 끄는 관계도 아니었으니까. 그건 어디로 보나 완전히 건전하고 정상적인 관계였어. 그는 버나드에게 허가서를 내주었다. 이런 시시한 얘기로 왜 내가 자네를 지루하게 만들었는지 정말 모르겠군. 약점을 잡힐 만한 비밀을 털어놓은 자신에 대해 화가 치민 그는 버나드에게 분풀이를 했다. 그의 눈에는 노골적인 악의가 드러났다. 그리고 난 이 기회에 해두고 싶은 말이 있네. 마르크스군, 그가 말을 이었다. 근무 시간이 아닐 때 자네가 하는 행동에 관해서 내가 받은 보고들이 난 전혀 마음에 들지 않아. 자넨 그것이 내가 상관할 일이 아니라고 하겠지? 하지만 역시 내가 상관할 일이야. 나는 본부에 대한 평판을 염두에 둬야 하니까. 내가 거느린 직원들은 특히 가장 높은 신분의 사람들이라면 남들의 의심을 받아서는 안 돼. 알파들은 구태여 애를 쓰지 않더라도 정서적인 면에서 저절로 아이들처럼 행동하도록 길이 들었어.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당연히 더욱 집단에 순응하도록 노력해야만 하지. 비록 마음이 내키지 않더라도 어린애처럼 행동하는 것이 그들의 의무니까. 바로 그런 이유 때문에 마르크스군, 난 자네에게 정당한 경고를 하는 거야. 자신이 느끼는 분노를 당당하게 완전히 공식화하려는 듯 이제는 국장의 목소리가 떨리기까지 했다. 그것은 사회 자체를 못마땅하게 여기는 분노인 듯 했다. 혹시 유아 행동 규범의 적절한 기준을 조금이라도 어겼다는 보고를 내가 다시금 받게 된다면 자네가 하급 기관으로 그것도 이왕이면 아이슬란드 같은 곳으로 전출 발령이 나도록 신청하겠네. 그럼 잘 가게나. 그리고 그는 의자를 빙글 회전시켜 펜을 들어서 내려가기 시작했다. 그만하면 정신이 좀 들었겠지? 그는 속으로 생각했다. 하지만 그의 판단은 착각이었다. 개인으로서의 자신이 지닌 중요성과 위치를 확인한 버나드는 오히려 그런 의식에 도취되어 의기양양해졌다. 그리고 체제의 질서에 대항해 자신이 투쟁하고 혼자 우뚝 서게 되었다는 생각에 젖어 환희에 차서는 활기차게 나가 문을 쾅 닫았다. 잠시 시달림을 당했다는 생각까지도 절망은커녕 활력소 노릇을 해서 그는 조금도 기가 꺾이지 않았다. 그는 고난에 맞서 극복하기에 충분할 만큼 자신이 강하다고 느꼈으며 심지어 아이슬란드로 쫓겨가는 처지까지도 감당할 용기가 생겼다. 그리고 이런 자신감은 사실상 그가 무엇인가 직시하고 타개해야 할 일이 생기리라고는 한순간도 믿지 않았기 때문에 더욱 커졌다. 그런 정도의 일로 전출 명령이 나지는 않았으니까. 아이슬란드는 단순한 위협에 불과했다. 가장 자극적이며 생명력을 불어넣는 위협. 복도를 걸어가며 그는 자기도 모르게 휘파람까지 불었다. 그날 저녁에 그는 부하습성 훈련국장과 가졌던 면담을 영웅적인 무용담처럼 얘기했다. 그래서 말이에요. 그가 결론을 내렸다. 난 그냥 국장에게 과거라는 끝없는 나락으로 떨어져 버리라고 말하고는 방에서 나와버렸어요. 그렇게 된 거라고요. 그는 자신이 받아 마땅한 공감과 격려와 찬사의 보답을 기다리며 기대를 품고 헬름홀츠 왓슨을 쳐다보았다.
하지만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다. 헬름홀츠는 마룻바닥을 물끄러미 쳐다보면서 잠자코 앉아 있었다. 그는 버나드를 좋아했고 아는 사람들 가운데 자기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문제들에 관해서 얘기를 나눌 수 있는 유일한 남자였기 때문에 그를 고맙게 생각했다. 그렇기는 해도 그는 버나드의 어떤 면모들은 싫어했다. 예를 들면 이렇게 잘난 체 하는 태도, 그리고 그렇지 않을 때의 맥 빠진 자아 연민의 폭발 따위. 또한 일이 끝난 다음에야 대담해지거나 쓸데없는 곳에서 지극히 침착한 태도를 과시하는 한심한 습성. 그는 버나드의 이런 면모들을 싫어했는데 그 이유 역시 버나드를 좋아하기 때문이었다. 시간이 흘렀다. 헬름홀츠는 계속해서 마룻바닥을 물끄러미 내려다보았다. 그러자 갑자기 버나드는 낯을 붉히고 시선을 돌렸다. 여행 동안에는 별다른 사건이 없었다. 청색 태평양 로켓은 2분 30초 일찍 뉴올리언즈에 도착했다. 텍사스 상공에서 회오리 바람을 만나 4분 연착했지만 서경 95도에서 순조로운 기류를 만나 산타페에 예정보다 겨우 40초 정도 늦은 시간에 도착했다. 6시간 반의 비행에서 40초라 별로 나쁘지는 않군요. 레니나가 그만하면 봐주겠다는 듯 말했다. 그날 밤 그들은 산타페에서 숙박했다. 호텔은 훌륭했으며 작년 여름에 레니나가 너무나 고생을 많이 했던 끔찍한 오로라 보라 팰리스하고는 비교가 안 될 정도였다. 액화 공기, 텔레비전, 진동, 진공 안마기, 라디오, 절절 끓는 카페인 용액, 따끈한 피임약, 그리고 8가지 다른 종류의 향수가 침실마다 가지런히 빛이 되었다. 그들이 정문으로 들어서자 합성 음악 장치까지 작동 중이었으므로 더 이상 바랄 것이 없었다. 승강기 안에 붙은 게시판을 확인해 보니 호텔에는 60개의 에스컬레이터 스쿼시 구장이 갖춰져 있고 공원에서는 장애물 골프와 전자골프 2가지를 다 즐길 수 있다고 했다. 기가 막히게 멋진 곳이네요. 레니나가 소리쳤다. 여기 아예 눌러앉아 살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 정도예요. 에스컬레이터 스쿼시 구장이 60개라니. 보호구역에 가면 하나도 없을 거예요. 버나드가 그녀에게 귀띔을 해 주었다. 그리고 향수도 없고 텔레비전도 없고 심지어는 더운 물도 없어요. 그런 곳에서 견딜 자신이 없으면 당신은 내가 돌아올 때까지 여기서 지내도록 해요. 레니나는 상당히 기분이 상했다. 물론 난 그런 것도 잘 견딜 수 있어요. 내가 이곳에 좋다고 말했던 이유는 다만 뭐랄까 발전이란 좋은 거잖아요. 안 그래요? 13살부터 17살까지 일주일에 한 번씩 500번 반복해서 들었던 말이로군요. 버나드가 혼잣말처럼 짜증스럽게 말했다. 뭐라고 하셨나요? 발전이란 아름다운 것이라고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당신이 진심으로 가고 싶다는 마음이 없다면 보호구역으로 가서는 안 되죠. 하지만 난 진심으로 가고 싶어요. 그렇다면 좋아요. 버나드의 말은 거의 위협에 가까웠다. 그들의 허가서에는 보호구역 감독관의 서명이 필요했기 때문에 이튿날 아침 2사람은 감독관의 사무실로 찾아갔다. 엡실론 폴레스 흑인 짐꾼이 버나드의 출입증을 접수하고는 그들을 들여보내 주었다. 감독관은 금발머리의 단두형 알파 마이너스였다. 키가 작고 혈액이 불그레하고 달처럼 둥그런 얼굴에 어깨가 딱 벌어지고 소리는 우렁찼으며 최면 학습의 구절들의 적응이 아주 잘된 인물이었다. 그는 관련이 없는 갖가지 정보와 청하지도 않은 충고사항을 저장한 광산이나 마찬가지였다. 일단 말문이 열리면 그는 우렁찬 목소리로 얘기를 계속하고 또 계속했다. 56만 제곱킬로미터의 면적이 고압 철조망으로 둘러싸인 4개의 보호구로 뚜렷하게 구분되어 있습니다. 바로 그 순간 뚜렷한 이유도 없이 버나드는 불현듯 욕실에서 화장수 수도꼭지를 틀어놓은 채로 그냥 왔다는 사실이 생각났다.
그랜드 캐니언 수력 발전소에서 전류를 공급받아요. 내가 돌아갈 때쯤이면 요금이 엄청나게 많이 나오겠구나. 버나드는 향수 계기의 바늘이 개미처럼 쉬지 않고 자꾸만 기어가듯 돌아가는 장면이 눈앞에 선했다. 얼른 헬름홀츠 왓슨에게 전화를 걸어야겠어. 6만 볼트의 전기가 흐르는 철책이 5,000km가 넘습니다. 정말로 대단하군요. 상대방이 무슨 얘기를 하는지 전혀 이해하지 못하면서도 레니나는 감독관이 극적인 효과를 노리다가 잠깐 설명을 멈춘 틈을 타서 공손하게 맞장구를 쳤다. 감독관이 시끄러운 목소리로 얘기를 시작했을 때 그녀는 아무도 모르게 반그램짜리 소마를 하나 삼켰다. 덕분에 그녀는 지금 남의 얘기를 듣지 않고 아무 생각 없이 황홀한 표정으로 커다랗고 푸른 눈을 감독관의 얼굴에 고정시킨 채 차분하게 앉아서 버틸 수 있었다. 철책을 손으로 건드리기만 해도 즉사해요. 감독관이 엄숙하게 엄포를 놓았다. 그러니까 야만인 보호구역에서 도망칠 방법은 없어요. 도망이라는 표현은 암시적인 어휘였다. 아무래도 우린 가봐야겠어요. 버나드가 반쯤 몸을 일으키며 말했다. 한 마리의 곤충처럼 시간을 야금야금 파먹어 들어가고 그의 돈을 먹어 치우며 달려가는 작고 검은 바늘. 도망칠 길이 없다고요. 감독관이 다시 의자에 앉으라고 그에게 손짓해 보이며 되풀이해서 말했다. 허가서에 아직 확인 서명을 받지 못했으므로 버나드는 지시에 따르는 수밖에 없었다. 보호구역에서 태어난 사람들은 말이죠. 젊은 아가씨 이걸 잊지 말아요. 그는 음탕한 곁눈질로 레니나를 힐끔거리며 목소리에 어울리지 않는 속삭임으로 덧붙여 말했다. 보호구역에서는 아이들이 지금까지도 모체에서 태어나요. 그래요. 역겹다고 생각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정말로 그렇게 태어난다는 걸 잊지 말아요. 그는 이런 수치스러운 문제에 관한 언급에 레니나가 낯을 붉히기만을 바랐지만 그녀는 이미 알고 있다는 듯 미소를 지으며 그럴 리가요 라고만 말했다. 실망한 감독관이 다시 얘기를 계속했다. 다시 말하는데 보호구역에서 태어난 사람은 그곳에서 죽어야 할 운명입니다. 죽어야 할 운명이라고. 1분마다 1데시리터의 오두콜로뉴 화장수가 1시간이면 6리터. 버나드가 다시 시도를 했다. 이제 우린 감독관은 앞으로 몸을 내밀면서 집게 손가락으로 책상을 톡톡 쳤다. 보호구역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는지 나한테 물어본다면 내 대답은 그는 의기양양하게 말했다. 내 대답은 모르겠다는 거예요. 우린 추산밖에 할 수가 없어요. 그럴 리가요. 젊은 아가씨, 그럴 리가 있답니다. 6 곱하기 24면 아니지 6 곱하기 36에 더 가깝겠다. 버나들은 창백해진 얼굴로 초조하게 몸을 떨었다. 하지만 우렁찬 목소리는 가차없이 이어갔다. 5만 명의 원주민들과 1차 교배 혼혈아들, 철저한 야만인들이고 우리 감시원들이 가끔 찾아가 보지만 그 외에는 어떤 문명 세계와의 접촉도 이루어지지 않으니 아직도 역겨운 그들의 습성과 관습들을 보존해서 우리 젊은 아가씨도 알고 있겠지만 결혼이니 가족이니 기능 설정 훈련을 받지도 않고 흉악한 미신들을 믿어서 기독교니 토템 숭배니 조상 숭배니 주니어 스페인어 아타 파스카어 따위에 죽어버린 언어들의 퓨마와 고슴도치와 다른 맹수들, 전염병들, 성직자들, 독성, 도마뱀들. 그게 정말인가요? 드디어 그들은 풀려났다. 버나드는 당장 전화기가 있는 곳으로 달려갔다. 어서, 어서. 하지만 그가 헬름홀츠 왓슨과 통화를 하기까지에는 거의 3분이나 걸렸다. 우린 벌써 야만인들을 만났어야 마땅해요. 그가 불평했다. 이렇게 비능률적으로 일을 하다니. 이거 1g 들어요.
레니나가 권했다. 그는 화를 내는 편이 더 좋기 때문에 싫다고 거절했다. 그리고 마침내 포드님 덕분에 그는 목적을 달성했다. 그렇다 버나드가 전화로 무슨 문제가 생겼는지 설명했더니 헬름 홀츠는 지금 당장 가서 수도 꼭지를 잠그겠다고 약속했다. 그리고 마침 이렇게 통화할 기회가 생겼으니 부하 본부 국장이 어제 저녁에 공식 석상에서 한 말을 전해주었는데 뭐라고요? 내 후임이 될 사람을 구한다는 말이에요. 버나드가 고통스러운 목소리로 말했다. 그렇다면 정말로 결정이 난 일이겠군요. 국장이 아이슬란드 얘기를 하던가요? 그런 말을 했다고요? 포드님 맙소사. 아이슬란드라니. 그는 수화기를 내려놓고 레니나를 향해 다시 돌아섰다. 그 얼굴은 창백했고 표정은 완전히 절망적이었다. 왜 그러세요? 그녀가 물었다. 왜 그러느냐고요? 그는 의자에 털썩 주저앉았다. 난 아이슬란드로 전출을 가게 됐어요. 그는 과거에 자주 소마나 그 무엇의 도움도 없이 자신의 내적인 자질에만 의존해서 어떤 커다란 시련, 고통, 박해에 맞서게 되면 어떨까 하고 궁금하게 생각했었고 심지어는 그런 고난을 갈망하기까지 했었다. 일주일 전만 해도 그는 국장의 사무실에서 자신이 용기 있게 저항하고 말없이 참고 고통을 받아들일 수 있다고 생각했었다. 국장의 위협은 사실상 그의 사기를 높여주었고 무슨 대단한 인물이라도 된 듯한 기분을 느끼게 했다. 하지만 지금에서야 깨달았듯이 그것은 위협을 별로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으니 굳이 따지자면 부하본부 국장이 절대로 그런 짓을 할 리가 없으리라고 믿었기 때문에 부렸던 만용에 지나지 않았다. 막상 그 위협이 현실로 나타나려고 하자 버나들은 잔뜩 겁이 났다. 그가 상상했던 급기, 가상했던 용기는 흔적조차 남지 않고 사라졌다. 그는 얼마나 한심한 바보인가 하고 자신에 대해서 그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지 않고 언제라도 다시 받아들일 마음이 있었다는 사실이 이제야 의심할 나위 없이 확실해진 그 기회를 다시 주지 않다니 그렇게 못마땅할 수가 없는 국장에 대해서 격분했다. 그리고 아이슬란드. 레니나가 그러지 말라고 머리를 저었다. 과거가 어떻든 앞으로가 어떻든 간에 이것저것 따져봤자 골치만 아파져요. 그녀가 말했다. 소마 1g이면 그런 걱정은 다 없어진다니까요. 결국 그녀는 소마를 4알이나 삼키도록 그를 설득했다. 5분 후에 근심의 나무에서는 원인의 뿌리와 결과의 열매들이 사라졌고 현재의 꽃만이 장미처럼 활짝 피었다. 짐꾼의 정갈로는 감독관의 명령에 따라 보호구역 경비대에서 헬리콥터를 가지고 와 호텔 옥상에서 기다린다고 했다. 그들은 당장 위로 올라갔다. 초록색 감마 제복 차림의 8분 호녀라가 경례를 붙이고는 오전의 계획을 읊어댔다. 10여 개의 주요한 푸에블로 토인 부락들을 상공에서 살펴본 다음에 말파이스 계곡에 내려 점심 식사를 할 것이다. 그곳에는 편안한 휴게소가 있으며 푸에블로 마을에서는 야만인들이 아마도 여름 축제를 열고 있을 터였다. 밤을 보내기에는 그곳이 가장 좋으리라. 그들은 헬리콥터를 타고 곧 출발했다. 10분 후에 그들은 문명세계와 야만세계를 분리시키는 변경을 넘어섰다. 산을 오르락 내리락하며 소금과 모래의 사막을 가로질러 숲을 지나 깊고 깊은 보랏빛 계곡들 속으로 거대한 바위와 산 봉우리와 책상처럼 꼭대기가 평탄한 암석 지대 위로 지나갔다. 인류의 목적이 승리했음을 보여주는 기하학적인 상징처럼 울타리가 일직선으로 한없이 뻗어나갔다. 그 밑에는 여기저기 하얀 뼈들이 조각 무늬를 이루고 있었다. 사슴이나 황소, 퓨마나 고슴도치, 코요테, 이리 아니면 개걸스러운 칠면 말똥가리가 부패한 고기 냄새에 이끌려 하마터면 울타리를 파괴할 정도로 너무 가까이 접근했다가 인과응보를
따르기라도 하듯 감전되어 타 죽어서 황갈색 땅에다 시커먼 얼룩을 남겨 놓은 것이다. 통 버릇을 못 고친다니까요. 저 아래 땅바닥에 널린 뼈들을 가리키며 초록색 제복의 조종사가 말했다. 그리고 앞으로도 절대로 버릇을 못 고치겠죠. 그는 감전으로 죽은 짐승들에 대해서 개인적인 승리를 거두기라도 한 것처럼 말을 덧붙이고는 웃었다. 버나드도 따라 웃었는데 소마 2g을 먹고 나서인지 그런 농담이 웬일인지 재미있게 들렸다. 그러고는 금방 잠이 들었다. 그가 잠든 사이에 그들은 타우스와 테스크, 남베와 피쿠리스, 포조아크, 시아와 코치티, 라구나와 아코마, 마법의 분지, 주니와 시볼라와 오조 칼리엔테를 지났다. 마침내 그가 잠에서 깨어났을 때는 헬리콥터가 이미 착륙한 다음이었으며 레니나는 옷 가방들을 작고 네모난 집으로 옮기는 중이었다. 초록색 간마 8분 호녀라는 어느 젊은 원주민과 알아들을 수 없는 언어로 얘기를 주고받았다. 말파이스에 도착했습니다. 버나드가 헬리콥터에서 내리자 조종사가 설명했다. 여기는 휴게소예요. 그리고 오늘 오후에 푸에블로 마을에서 무도회가 열린다는군요. 저 사람이 그곳으로 안내해 줄 겁니다. 그는 무뚝뚝한 얼굴에 젊은 야만인을 가리켰다. 아마 재미있을 거예요. 그는 희죽 웃었다. 그들이 하는 모든 짓이 우스우니까요. 이 말과 함께 그는 헬리콥터에 올라 시동을 걸었다. 내일 다시 오겠습니다. 그리고 잊지 마세요. 그는 안심을 시키느라 레니나에게 덧붙여 말했다. 야만인들은 완전히 길이 들었기 때문에 전혀 해를 끼치지 않을 거예요. 그들은 가스 폭탄으로 잔뜩 혼이 나서 어떤 수작도 벌여서는 안 된다는 걸 잘 알고 있죠. 그는 여전히 웃으면서 헬리콥터 추진기를 작동시키고는 그곳을 떠나버렸다. 제7장 암석지대는 사자의 털 빛깔 같은 먼지가 덮인 해협에서 바람이 불지 않아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돛배처럼 보였다. 깎아지른 절벽들 사이로 물길이 구불구불 흘러갔고 한 줄기 강과 들판이 초록빛 띠를 이루며 한쪽 절벽에서 다른 쪽 절벽으로 계곡을 가로질러 내려갔다. 해협의 한가운데 멈춰선 돛배처럼 보이는 바위의 뱃머리 쪽에는 말파이스의 푸에블로 마을이 벌거숭이 돌 덩어리를 기하학적으로 잘 가꾸어 놓은 듯 툭 붉어져 나와 있었다. 위로 올라갈수록 작아지는 높다란 집들이 층층으로 계단을 이룬 피라미드처럼 푸른 하늘을 향해 솟아올라 있었다. 그 밑에는 나지막한 건물들이 산재했고 벽들이 서로 엇갈려 있었으며 절벽의 삼면은 평원을 향해 급경사를 이루고 있었다. 바람이 불지 않는 공중으로 연기 몇 가닥이 수직으로 올라가다가 사라졌다. 괴이해요. 레니나가 말했다. 너무나 괴이해요. 이것은 그녀가 흔히 무엇을 비난할 때 자주 쓰는 표현이었다. 난 이곳이 마음에 들지 않아요. 그리고 저 사람도 싫어요. 그녀는 그들을 푸에블로 마을로 데리고 올라가는 일을 맡은 원주민 안내자를 가리켰다. 보아하니 상대방도 그녀와 마찬가지였는지 앞에서 걸어가는 남자의 뒷모습에는 악에 차서 말없이 경멸하는 분위기가 잔뜩 서려 있었다. 게다가 말이에요. 그녀는 목소리를 낮추었다. 악취까지 풍겨요. 버나드는 그녀의 말에 반박할 마음이 들지 않았다. 그들은 계속해서 걸었다. 갑자기 대기 전체가 생동하고 지칠 줄 모르는 피의 흐름으로 고동치는 듯했다. 저 꼭대기 말파이스에서 북 소리가 울렸다. 그 신비스러운 심장의 고동 소리에 따라 그들의 걸음이 빨라졌다. 그들은 절벽 밑으로 뻗어 내려간 길을 따라갔다. 거대한 암석 돛배의 양쪽 배전이 그들의 머리 위로 100m나 높이 솟아 있었다. 헬리콥터를 가지고 왔더라면 좋았을 걸 그랬어요. 위압적이고 살벌한 바위 표면을 못마땅한 눈으로 올려다보면서 레니나가 말했다. 난 걷는 것이 싫어요.
그리고 산기슭에 땅바닥에 서 있으면 내가 너무나 왜소해진 기분이 들어요. 그들은 암석지대의 그늘을 따라 얼마 동안 걸었다. 돌출된 부분을 돌고 나니 홍수로 둥그렇게 깎인 골짜기 안에 배의 가판 사다리 같은 계단식 통로가 위로 뻗어 있었다. 그들은 비탈길을 올라갔다. 아주 가파른 그 길은 골짜기에 이쪽 저쪽으로 구불거렸다. 때때로 고동치는 북소리가 거의 안 들리기도 하다가 모퉁이 바로 저쪽에서 울리는 것처럼 커지기도 했다. 길을 반쯤 올라갔을 무렵 독수리 한 마리가 가까이 날아와 지나갔는데 날개가 일으킨 차가운 바람이 그들의 얼굴에 느껴질 정도였다. 바위의 어느 틈 바구니에는 뼈가 한 무더기 쌓여 있었다. 모든 것이 답답할 만큼 괴이했고 원주민의 악취는 점점 더 심해졌다. 그들은 마침내 골짜기에서 눈부신 햇살이 비치는 곳으로 나왔다. 암벽의 꼭대기는 가판처럼 평평했다. 체링티 타워 같군요. 레니나가 한마디 했다. 하지만 그녀는 마음을 편하게 해주는 낯익은 풍경을 별로 오래 즐길 여유가 없었다. 조심스럽게 타박거리는 발소리에 그들은 시선을 돌렸다. 2명의 원주민이 길을 따라 뒤에서 달려왔는데 그들은 목에서부터 배꼽까지 벌거벗고 나중에 레니나가 설명한 바로는 아스팔트 정구장처럼 암갈색 몸에다 하얀 줄을 그리고 주홍과 검정과 황토색을 잔뜩 찍어 발라서 얼굴이 사람 같지 않았다. 그들은 머리카락을 여우털과 붉은 헝겊으로 따내렸다. 그들의 어깨에서는 칠면조 깃털로 만든 외투가 펄럭거렸으며 머리에 두른 커다란 깃털과는 장식이 요란했다. 그들이 발걸음을 옮길 때마다 뼈와 청록색 옥으로 만든 묵직한 목걸이와 은 팔찌들이 짤그랑거렸다. 그들은 한마디 말도 없이 사슴 가죽신을 신고 조용히 달려왔다. 그들 가운데 한 사람은 깃털로 엮은 소를 손에 들었고 다른 한 사람은 멀리서 보기에 서너 개의 굵은 밧줄 같은 것을 양 손에 들고 있었다. 밧줄 하나가 불안하게 몸부림쳤는데 레니나는 그것들이 뱀이라는 사실을 깨달았다. 남자들이 점점 더 가까이 다가와 까만 눈으로 그녀를 쳐다보았지만 아무런 인식에 기미도 드러나지 않았다. 그녀를 보았다거나 그녀의 존재를 의식한다는 어떤 반응조차 찾아보기가 힘들었다. 몸부림치던 뱀이 다른 뱀들처럼 다시 축 늘어졌다. 그들이 지나갔다. 난 이런 게 싫어요. 레니나가 말했다. 난 이런 거 싫어요. 푸에블로 마을의 입구에서 무엇인가 지시를 받으려고 안내자가 안으로 들어가고 그들도 사람만 남았을 때 주위를 둘러본 그녀는 더욱 심하게 역겨움을 느꼈다. 우선 오물과 쓰레기 더미와 먼지와 개들과 파리떼가 싫었다. 그녀는 비위가 상해서 잔뜩 얼굴을 찡그렸다. 그리고 손수건으로 코를 막았다. 도대체 어떻게 이런 곳에서 사람들이 살아간다는 말이죠? 그녀는 믿기지 않다는 듯 짜증스럽게 신경질을 부렸다. 도저히 상상할 수가 없었다. 버나드는 염세주의적인 냉정함을 보였다. 어쨌든 그들은 5,000년이 넘도록 이런 식으로 살아왔어요. 그가 말했다. 그러니까 아마 그들은 이런 삶이 익숙해졌을 거예요. 하지만 청결함은 포도다움에 버금가는 일이잖아요. 그녀가 고집스럽게 말했다. 그래요. 뿐만 아니라 문명은 살균 활동이고요. 버나드는 기초위생학의 최면교육 제2과의 내용을 비꼬는 어조로 언급했다. 하지만 이곳 사람들은 우리 포드님 얘기를 들어본 적도 없고 개화하지도 못했어요. 그러니까 따져봤자 맙소사. 그녀는 그의 팔을 움켜잡았다. 저길 보세요. 거의 발가벗다시피 한 모습의 원주민이 옆집의 2층 테라스에서 아주 천천히 사다리를 타고 내려오는데 너무 나이가 많아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고 부들부들 떨면서 조심스럽게 한 칸씩 내려왔다. 그의 얼굴은
깊게 주름이 지고 새카매서 오석으로 만든 가면을 쓴 사람 같았다. 치아가 없어서인지 입은 푹 꺼져 있었다. 입가와 턱의 양쪽에서는 몇 가닥의 길고 뻣뻣한 털이 시꺼먼 피부와 대조적으로 하얗게 반짝거렸다. 따치하는 기다란 머리는 그의 얼굴 주위로 회색 다발을 이루며 흘러내렸다. 그는 몸이 구부정했으며 살이 거의 없을 정도로 뼈만 앙상하게 말랐다. 다시 발을 옮기기 전에 한 계단마다 멈춰 잠깐씩 쉬면서 그는 아주 천천히 내려왔다. 저 사람 왜 저래요? 레니나가 숨 죽여 물었다. 공포와 놀라움으로 그녀의 눈이 휘둥그레졌다. 그냥 늙어서 그래요. 버나드는 가능한 한 무관심하게 말했다. 그 역시 놀랐지만 마음의 동요를 보여주지 않으려 나름대로 애를 썼다. 늙어요? 그녀가 되풀이해서 말했다. 하지만 국장님도 늙었고 많은 사람이 늙었지만 누구 하나 저렇지는 않잖아요. 그건 우리들이 저렇게 되도록 그냥 내버려 두지 않았기 때문이죠. 우린 사람들을 질병으로부터 보호합니다. 내분비 활동을 인공적으로 조절해서 젊은 단계와 평형을 유지해요. 우린 마그네슘과 칼슘의 비율이 30살 때의 비율 밑으로 떨어지지 않게 해놨어요. 그리고 사람들에게 젊은 피를 수혈해서 그들의 신진대사를 영원히 자극받는 상태로 유지해요. 그래서 그들은 저런 모습이 되지 않죠. 그가 덧붙여 말했다. 그들이 저 늙은이의 나이가 되기 훨씬 전에 대부분 죽는다는 사실도 부분적인 이유로 뽑아야 되겠죠. 젊음이 60살까지 거의 훼손되지 않고 지속되다가 갑자기 덜컥 끝장이에요. 하지만 레니나는 그의 얘기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다. 그녀는 노인을 지켜보았다. 천천히 천천히 늙은이가 내려왔다. 그의 두 발이 마침내 땅에 닿았다. 늙은이가 돌아섰다. 푹 꺼진 둥그런 구멍 속에서 그의 두 눈이 아직도 놀랄 만큼 번뜩였다. 노인은 마치 그녀의 모습이 전혀 보이지 않는 듯 놀라지도 않고 무표정하게 한참 동안 그녀 쪽을 물끄러미 쳐다보았다. 그러더니 천천히 구부정한 몸으로 터벅터벅 두 사람의 곁을 지나 어디론가 가버렸다. 정말로 끔찍한 일이에요. 레니나가 숨을 죽여 말했다. 한심하다고요. 우린 이곳에 오지 말았어야 하는 건데 그랬어요. 그녀는 소마를 찾으려고 호주머니 속을 더듬었지만 여태껏 저질러 본 적이 없는 실수로 병을 휴게소에 두고 그냥 올라왔음을 깨달았다. 버나드의 호주머니 역시 텅 비어 있었다. 레니나는 아무런 도움도 없이 스스로 말파이스에 온갖 공포에 직면하게 되었다. 공포는 무더기로 한꺼번에 그녀에게 몰려들었다. 두 명의 젊은 여자가 아기에게 젖을 내미는 광경을 보자 그녀는 낯을 붉히고 눈을 돌렸다. 그녀는 평생 이토록 불결한 꼴은 본 적이 없었다. 그리고 더욱 난처했던 노릇은 눈치껏 못 본 채 하기는커녕 버나드가 이렇게 구역질 나는 모체 태생에 대한 장면을 놓고 노골적인 언급을 계속했다는 사실이었다. 소마의 효력이 사라진 지금 그는 오늘 아침에 호텔에서 보였던 자신의 나약함을 창피하게 생각해서인지 짐짓 강하고도 이단적인 인상을 주려고 애썼다. 이 얼마나 친밀하고 멋진 광경인가요? 고의적으로 반발심을 자극하려는 듯 그가 말했다. 그리고 거기에서 발생하는 감정은 얼마나 강렬할까요? 난 인간이 어머니를 가져보지 못했기 때문에 무언가 상실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자주 해요. 아마 당신도 어머니가 되지 않아서 무엇인가를 상실한 셈인지도 몰라요. 렌니나 자신의 어린 아기를 데리고 저기 앉아있는 당신의 모습을 상상해봐요. 버나드, 어쩌면 그런 소리를 하세요? 피부병에 걸리고 안염을 앓는 늙은 여자가 지나가는 것을 보고 그녀의 분노가 잠시 다른 곳으로 쏠렸다. 우리 떠나도록 해요. 그녀가 애원했다. 난 이런 거 싫어요. 하지만 바로 그때 안내자가 돌아와서 따라오라고 그들을 손짓해 부르고는 집들 사이로 난 좁은 길을
앞장서서 내려갔다. 그들은 모퉁이를 하나 돌았다. 죽은 개 한 마리가 쓰레기 더미 위에 버려져 있었고 갑상선종이 난 여자가 어린 계집 아이의 머리카락을 뒤져 이를 잡아주고 있었다. 안내자가 사다리 밑에서 걸음을 멈추더니 손을 수직으로 들었다가 수평으로 재빨리 앞을 향해 뻗었다. 그들은 말없이 그가 시키는 대로 했으며 사다리를 기어 올라가 문간을 하나 통과했다. 그러자 좁고 기다란 방이 나왔는데 상당히 컴컴한 그 골방에서는 요리를 한 기름 냄새와 연기 냄새, 그리고 오랫동안 빨지 않고 그냥 입은 옷 냄새가 풍겼다. 방의 반대편 끝에는 문이 또 하나 있었는데 그쪽에서 햇빛이 쏟아져 들어오고 가까운 곳에서는 아주 시끄러운 북소리가 들려왔다. 그들이 문턱을 넘어서자 널찍한 테라스가 나왔다. 발 밑에는 높다란 집들이 사방을 둘러싸고 늘어서 있었는데 원주민들이 잔뜩 모인 마을의 공터가 시야에 들어왔다. 환한 빛깔의 담요들과 검은 머리에 꽂은 깃털들, 터키 옥의 광채, 열기로 반들거리는 검은 피부, 레니나는 다시 손수건으로 코를 막았다. 공터 한가운데 탁 트인 공간에는 진익인 진흙과 돌을 섞어 만든 두 개의 둥그런 단이 자리 잡고 있었다. 보아하니 지하에 만든 무슨 방들의 지붕인 모양이었다. 불룩솟은 단마다 중앙에 승강구가 뚫려 있었으며 캄캄한 밑에서 올라오는 사다리를 그곳에 걸쳐 놓았다. 지하에서 연주하는 피리 소리가 잠시 들려오더니 줄기차게 사정없이 두드리는 북소리 속으로 어느새 잠겨버렸다. 레니나는 북소리가 마음에 들었다. 그녀는 눈을 감고 나지막이 반복되는 천둥 소리에 자신을 내맡겼다. 낮은 북소리가 그녀의 의식 속으로 점점 더 철저하게 침투해서 결국은 육중한 북의 고동 이외에는 세상에 아무것도 남지 않았다. 북소리는 침묵 집회와 포드의 날 행사 때 울리는 합성 음악들을 연상시켜서 그녀의 마음에 위안을 주었다. 흥겹고도 흥겹구나. 그녀는 혼자 속삭였다. 북들이 똑같은 박자로 울려댔다. 두 사람이 깜짝 놀랄 만큼 갑작스럽게 노래가 터져 나왔는데 수백 명의 남자 목소리가 동시에 날카로운 금속성 소리를 내며 맹렬하게 울려 나왔다. 몇 개의 긴 선율, 그리고 침묵이 이어졌고 천둥 같은 북소리 뒤에 다시 침묵이 흘렀다. 그러고는 말이 히힝거리듯 날카롭게 떨리는 목소리로 여자들이 응답했다. 그러더니 다시 북소리, 다시금 남자들의 굵직하고 야만스러운 목소리가 그들의 남성다움으로 화답했다. 괴이했다. 그렇다. 이 장소도 괴이하고 음악도 옷도 갑상선종도 피부병과 늙은 사람들도 괴이했다. 하지만 공연 자체만큼은 특별히 이상한 점이 없는 것 같았다. 저건 하급 계층의 공동체 노래를 연상시키는군요. 그녀가 버나드에게 말했다. 하지만 아무에게도 해를 끼치지 않는 노래는 잠시 후에 더 큰 불쾌한 무엇을 연상시켰다. 지하의 원형 방들로부터 갑자기 흉측한 괴물 집단이 무더기로 올라왔기 때문이다. 그들은 인간과 비슷한 모습이 몽땅 사라질 정도로 요란한 칠을 하거나 해괴한 가면을 쓰고 광장을 돌며 이상하게 절름거리는 듯한 춤을 추었다. 그들은 노래를 부르고 돌고 또 돌았으며 그렇게 한 바퀴를 돌 때마다 조금씩 춤과 노래가 빨라졌다. 북소리가 달라지자 박자 역시 빨라졌으며 귓속에서 열병에 걸린 듯 고동치는 소리가 되었고 군중은 춤추는 사람들과 어울려 점점 더 큰 소리로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한 여자, 그러고는 또 한 여자, 또 그 다음 여자가 마치 누가 그들을 죽이기라도 하는 듯 비명을 지르자 갑자기 춤을 이끌던 사람이 줄에서 떨어져 나와
광장의 한쪽 끝에 세워둔 커다란 나무 괴짝으로 달려가 뚜껑을 들어 올리고는 검은 뱀 2마리를 꺼냈다. 군중에서 우렁찬 함성이 터져 나왔고 춤을 추던 다른 모든 사람들이 팔을 벌리고 그를 향해 달려갔다. 그는 제일 먼저 달려온 사람들에게 뱀을 던져준 다음에 괴짝 속으로 다시 손을 넣어 검정뱀과 갈색뱀, 얼룩뱀들을 꺼내 던져주었다. 그러더니 다른 율동을 타고 춤이 다시 시작되었다. 빙빙 돌고 또 돌면서 그들은 뱀을 들고 무릎과 엉덩이를 유연하게 뱀처럼 꿈틀거리며 놀렸다. 돌고 또 돌면서 앞장선 사람이 신호를 하자 모두들 차례로 뱀을 광장 가운데로 내던졌다. 그러더니 지하에서 한 노인이 나와 맷돌로 간 옥수수를 뱀들에게 뿌렸다. 또 다른 승강구에서는 한 여자가 나오더니 검은 항아리에서 물을 쏟아 뿌렸다. 그때 노인의 손을 들자 놀랍고도 절대적인 적막함이 흘렀다. 북 소리가 멎고 생명이 종말을 맞은 듯 했다. 노인은 지하 세계로 내려가는 입구 노릇을 하던 2승강기 쪽을 손으로 가리켰다. 그러자 천천히 눈에 보이지 않는 손들이 밑에서 받쳐 올리듯 한쪽 승강구에서는 독수리의 형상을 그린 그림이, 다른 승강구에서는 발가벗고 십자가에 매달린 남자의 그림이 나타났다. 그림들은 사방을 살피기라도 하듯 스스로 공중에 매달린 것처럼 허공에 떠올라 그냥 걸려 있었다. 노인이 손뼉을 쳤다. 하얀 무명으로 밑을 가렸을 뿐 발가벗은 모습에 18살쯤 되는 소년이 군중에서 뛰쳐나와 가슴에다 2손을 포개고 머리를 숙인 채 노인 앞에 섰다. 노인은 그에게 십자가를 그어주고는 돌아섰다. 소년은 꿈틀거리는 뱀 무더기 주위를 천천히 돌기 시작했다. 그가 한 바퀴를 완전히 다 돌고 나서 다시 반 바퀴가량 돌았을 때 춤추는 사람들 중에 들깨 가면을 쓰고 손에는 가죽끈을 꼬아 만든 채찍을 든 키 큰 남자가 그를 향해 다가갔다. 소녀는 다른 사람들의 존재를 의식하지도 못하는 듯 계속해서 걸었다. 들깨 남자가 채찍을 치켜 들었다. 기대감이 감도는 순간이 한참 흘렀다. 그러더니 재빠른 동작으로 채찍이 휘 소리를 내며 철썩 살을 때리는 소리가 크게 울렸다. 소년의 몸이 경련을 일으켰지만 그는 아무 소리도 내지 않고 똑같이 느리고 변함없는 걸음걸이로 계속해서 걸었다. 들깨가 다시 그리고 또 다시 때렸다. 소년이 채찍을 맞을 때마다 처음에는 숨을 몰아 쉬고 다음에는 깊은 신음을 하는 소리가 군중들로부터 들려왔다. 소년은 걸었다. 2바퀴, 3바퀴, 4바퀴를 계속해서 걸었다. 피가 줄줄 흘러내렸다. 5바퀴, 6바퀴, 갑자기 레니나가 2손으로 얼굴을 가리고 흐느껴 울기 시작했다. 오, 저 사람들을 말려요. 저 사람들을 말리라고요. 그녀가 애원했다. 하지만 채찍은 가차없이 소년을 내리쳤다. 7바퀴 돌연 소년이 비틀거리더니 여전히 아무 소리도 내지 않으면서 앞으로 고꾸라졌다. 노인은 그를 굽어보면서 길고 하얀 깃털을 소년의 등에 대었다. 그리고 사람들이 보게끔 새빨개진 깃털을 잠시 동안 치켜 들었다가 뱀들의 위로 3차례 흔들었다. 피가 몇 방울 떨어지자 갑자기 북들이 다시금 울려 숨가쁜 소음이 진동했으며 요란한 함성이 터져나왔다. 춤추는 사람들이 앞으로 몰려나와 뱀을 집어들고는 광장으로 달려나갔다. 남자, 여자, 아이 할 것 없이 군중 전체가 그들을 뒤따라 달려갔다. 잠시 후에 광장은 텅 비었고 쓰러진 자리에 뻣뻣하게 그대로 엎드려 있는 소년만이 남았다. 3명의 늙은 여자가 어느 집에서 나와 힘에 겨운 듯 그를 일으키더니 안으로 데리고 들어갔다. 독수리와 십자가에 매달린 남자가
텅 빈 푸에블로 마을을 잠깐 동안 지켜보더니 그만하면 실컷 구경했다는 듯 승강구를 통해 지하 세계로 천천히 내려가 시야에서 사라졌다. 레니나는 여전히 흐느껴 울었다. 너무 끔찍해요. 그녀는 자꾸만 되풀이해서 말했다. 버나드가 아무리 위로를 해도 소용없었다. 너무 끔찍해요. 저 피를 봐요. 그녀는 치를 떨었다. 아, 난 소마가 필요해요. 안쪽 방에서 발소리가 났다. 레니나는 얼굴을 두 손으로 가리고는 소리가 나는 쪽은 쳐다보지도 않고 혼자 떨어져 앉았다. 버나드는 궁금해서 시선을 돌렸다. 테라스로 나선 젊은 남자는 원주민 옷차림이었지만 따내린 머리는 밀짚처럼 노란 빛깔이었고 눈은 엷은 푸른색이었으며 하얀 피부는 햇빛에 약간 그을려 있었다. 안녕하신가요? 흠잡을 데 없지만 묘한 영어로 낯선 남자가 말했다. 당신은 문명인 1호군요. 안 그래요? 당신은 타처에서 보호구역 밖에서 왔군요. 도대체? 버나드가 놀라서 말문을 열었다. 젊은 남자가 한숨을 짓고 고개를 저었다. 지극히 불행한 사람이죠. 그리고 광장 한가운데 얼룩진 핏자국을 손으로 가리키며 감정이 격해서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저 저주받아 마땅한 얼룩이 보이죠? 저주보다는 1g이 훨씬 효과가 좋아요. 두 손으로 얼굴을 가린 채 레니나가 기계적으로 말했다. 소마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내가 저기로 나갔어야 합니다. 젊은 남자가 말을 이었다. 왜 그들은 내가 재물이 되게 해주지 않을까요? 나 같으면 10바퀴, 12바퀴, 15바퀴라도 돌았을 텐데요. 팔로 위티와는 겨우 7바퀴밖에 못 돌았어요. 그들은 나한테서라면 2배의 피를 얻었을 겁니다. 광대한 바다를 진홍빛으로 물들일 정도로요. 그는 두 팔을 왈칵 내밀며 요란한 신용을 했다가 절망적으로 다시 축 늘어뜨렸다. 하지만 그들은 내 얘기를 들으려고 하질 않았어요. 그들은 피부색 때문에 나를 싫어했죠. 항상 그런 식이었습니다. 항상요. 젊은이의 눈에서는 눈물이 글썽거렸다. 그는 창피해서인지 시선을 돌렸다. 놀라서 어리벙벙해진 레니나는 소마가 없다는 사실을 아예 잊어버렸다. 그녀는 처음으로 얼굴에서 손을 치우고는 낯선 남자를 쳐다보았다. 그럼 당신은 저기서 채찍을 맞고 싶었다는 얘긴가요? 여전히 그녀에게서 시선을 돌린 채로 젊은 남자가 그렇다는 신용을 했다. 푸에블로 마을을 위해서, 비가 내리고 곡식이 잘 자라게 하기 위해서요. 그리고 푸콘과 예수님을 기쁘게 해드리기 위해서요. 그리고 또 눈물을 흘리지 않으면서 내가 고통을 견뎌낸다는 걸 보여주려고요. 그래요. 그의 목소리가 갑자기 생기를 띠었다. 그는 어깨를 활짝 펴고 자랑스럽고도 도전적으로 턱을 치켜들면서 돌아섰다. 내가 남자라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요. 아, 레니나의 얼굴을 보고 그는 갑자기 숨이 막힌 듯 입을 벌린 채로 조용해졌다. 젊은 남자는 그녀처럼 뺨이 초콜릿이나 개의 가죽 빛깔이 아닌 여자를 생전 처음 보았는데 다갈색 머리카락을 물결 모양으로 틀을 잡아 고정시킨 그녀는 신기하고도 놀랍게도 관심을 나타내는 상냥한 표정을 짓고 있었다. 레니나는 그에게 미소를 지으며 너무나 잘생기고 체격이 아름다운 남자라고 생각했다. 젊은이는 얼굴로 피가 왈칵 몰렸다. 잠깐 고개를 떨구었다가 다시 들어보니 그녀는 여전히 그에게 미소를 짓고 있었다. 그는 너무나 당황한 나머지 다시 시선을 돌려 광장의 다른 쪽에 있는 무언가를 열심히 쳐다보는 척했다. 버나드가 질문을 쏟아내는 바람에 두 남녀의 관심이 다른 곳으로 쏠렸다. 당신은 누구인가? 어떻게 이곳으로 왔는가? 언제 어디에서? 미소를 짓는 레니나의 모습을 너무나 보고 싶었으나 감히 그녀를 쳐다볼 용기조차 나지 않아서 젊은이는 버나드의 얼굴에 시선을 고정시킨 채로 자신이 누구인지를 설명하려고 애썼다. 린다와 느닷없이 여자 이름을 듣고 레니나가 순간적으로 거북한 표정을 짓기는 했지만 그는 보호구역 출신이 아니라고 했다. 린다는 그의 어머니였다. 린다는 그가 태어나기 오래전에 아버지였던 남자와 타처에서 왔다.
버나드는 귀가 솔깃해졌다. 그녀는 산속에서 혼자 북쪽을 향해 가다가 가파른 곳에서 떨어져 머리를 다쳤다. 어서 얘기를 계속해요. 어서요. 버나드가 흥분해서 재촉했다. 말파이스의 사냥꾼 몇 사람이 그녀를 발견해서 푸에블로 마을로 데리고 왔다. 린다는 그의 아버지였던 남자를 다시 만나지 못했다. 그의 이름은 토마킨이었다. 그렇다. 토마스는 부하본부 국장의 이름이었다. 매정하고 사악하고 인간답지 못한 남자 토마킨. 그는 그녀를 남겨두고 다시 타처로 혼자 멀리 날아가 버렸으리라. 그리고 난 말파이스에서 태어났답니다. 청년이 말끝을 맺었다. 말파이스에서요. 그러고는 머리를 설레설레 흔들었다. 푸에블로 마을 외곽에 위치한 청년의 작고 초라한 집은 누추하기 짝이 없었다. 그의 집과 마을 사이에는 쓰레기와 흙더미가 경계선 노릇을 했다. 두 마리의 굶주린 개가 문간에서 지저분하게 쓰레기를 코로 흡여댔다. 그들이 안으로 들어가자 악취를 풍기는 침침한 방에서 파리떼가 요란하게 윙윙거렸다. 린다! 젊은이가 소리쳐 불렀다. 안쪽 방에서 상당히 거센 여자 목소리가 대답했다. 나간다. 그들은 기다렸다. 마룻바닥에 그릇에는 음식 찌꺼기가 수북했는데 여러 끼의 식사에서 남은 찌꺼기가 쌓인 모양이었다. 문이 열렸다. 아주 건장한 금발의 원주민 여자가 문턱을 넘어 들어와 멈춰 서더니 입을 벌리고는 의아한 눈으로 낯선 사람들을 물끄러미 쳐다보았다. 앞니 두 개가 빠진 그녀의 모습이 레니나의 눈에는 역겨워 보였다. 그리고 남은 이들은 빛깔이. 그녀는 부르르 몸을 떨었다. 늙은 남자보다도 훨씬 더 흉측한 꼴이었다. 너무나 뚱뚱했다. 그리고 얼굴에 저 많은 주름살, 흐물흐물한 몸, 잔주름들, 축 늘어진 뺨에는 푸르스름한 반점들이 얼룩져 있었다. 코에 붉은 핏줄과 충혈된 두 눈, 그리고 저 목덜미, 또 그녀가 머리에 두른 담요는 더럽고 너덜너덜했다. 그리고 자루처럼 생긴 갈색 통 옷 속에는 어마어마하게 큰 젖통, 불룩 튀어나온 배, 엉덩이, 늙은 여자란 남자보다 훨씬 더 추악했다. 그런데 갑자기 이 괴물이 폭포처럼 말을 쏟아내고 두 팔을 벌리며 그녀에게로 달려들었다. 그러고는 포드님 맙소사. 그것은 너무나 역겨운 광경이어서 조금만 더 계속되었어도 속이 뒤집힐 노릇이었지만 그녀는 육중한 몸짓과 젖가슴으로 눌러대며 레니나에게 입을 맞추기 시작했다. 포드님 맙소사. 침을 질퍽거리며 입을 맞추는데 전혀 목욕을 안 해서인지 너무나 끔찍한 냄새를 풍겼다. 그녀는 델타와 엡실론 유리병에 넣는 흉측한 물질의 악취를 그렇다. 버나드에 관한 소문은 사실이 아닐 것이다. 마구 풍겼는데 그것은 분명히 알코올의 냄새였다. 레니나는 있는 힘을 다해서 얼른 몸을 빼내었다. 일그러지고 울상이 된 얼굴이 그녀의 눈앞에 보였다. 괴물 같은 여자가 울고 있었다. 오 세상에 세상에. 그녀는 울부짖으며 마구 짓거렸다. 그토록 오랜 세월이 흘러갔으니 내 마음이 얼마나 기쁜지 당신들은 알지 못할 거예요. 문명인의 얼굴을 보다니. 그래요. 그리고 문명인의 옷하고요. 난 진짜 아세테이트 비단 조각은 다시는 보지 못하리라고 생각했으니까요. 그녀는 레니나의 상의 소매를 만지작거렸다. 그녀의 손톱 밑에는 시커멓게 때가 끼어 있었다. 그리고 이 멋진 인조견 벨벳 반바지, 이봐요. 난 내 낡은 옷들, 그러니까 내가 이곳으로 올 때 입었던 옷들을 지금까지도 괴짝에 잘 보관하고 있답니다. 나중에 그걸 당신들한테 보여주겠어요? 물론 아세테이트는 구멍이 잔뜩 나기는 했지만요. 당신이 찬 초록색 가죽 허리띠가 더 아름답기는 하지만 내 하얀 허리띠도 정말 멋있었어요. 하기야 그런 허리띠가 나한테는 별로 도움이 되지도 못했지만요. 그녀는 다시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다. 아마 존한테서 얘기를 들으셨을 테지만 나는 너무나 심한 고통을 겪었고 거기다가 1g의 소마도 구할 길이 없었답니다. 소패가 가끔 가져다 주면 어쩌다 한 번씩 메스칼 주를 마시기는 하지만요.
포페는 전에 내가 알았던 청년이에요. 하지만 그걸 마시면 나중에 기분이 너무나 나빠져요. 메스칼주는 물론이고 페요틀도 속을 뒤집히게 만드는 데다가 이튿날이면 훨씬 더 심한 수치심을 느끼게 해서 기분이 영 나빠지죠. 그리고 난 너무나 부끄러웠어요. 베타인 내가 아기를 낳다니 내 입장이 되었다고 한번 상상이나 해봐요. 레니나는 그녀의 말만 듣고도 몸이 부르르 떨렸다. 하지만 맹세컨대 그건 내 잘못이 아니었어요. 모든 멜서스식 훈련을 쌓았던 나로서는 당신들도 알잖아요. 맹세컨대 항상 하나, 둘, 셋, 넷 숫자를 헤아려 가면서 실행했어요. 어쩌다가 그런 일이 벌어졌는지 난 아직도 납득이 안 가지만 어쨌든 그런 일이 벌어졌어요. 물론 이곳에는 낙태 본부 같은 것도 없었어요. 참, 첼시에는 아직도 낙태 본부가 있나요? 그녀가 물었다. 레니나는 머리를 끄덕였다. 화요일과 금요일마다 투광 조명을 하고요. 레니나가 다시 머리를 끄덕였다. 그 아름다운 분홍빛 유리 건물이 생각나요. 가엾은 린다는 머리를 들고 두 눈을 지그시 감고는 머리에 떠오르는 눈부신 영상을 황홀하게 음미했다. 그리고 밤에 본 강은 또 어떤가요? 그녀가 속삭였다. 꼭 감은 그녀의 눈에서 눈물이 천천히 흥건하게 흘러내렸다. 저녁에는 스토크 포지스에서 비행기를 타고 돌아오죠. 그런 다음에는 뜨거운 물로 목욕하고 진동진공 안마를. 하지만 내가 이래서는 안 되겠죠? 그녀는 심호흡을 하고 머리를 설레설레 흔들더니 다시 눈을 뜨고 한두 차례 훌쩍인 다음에 손으로 코를 풀고는 손가락을 통옷의 치맛자락에 문질렀다. 오, 미안해요. 레니나가 자기도 모르게 역겨워서 반사적으로 얼굴을 찡그리는 것을 보고 그녀가 말했다. 더러운 꼴을 보였군요. 미안합니다. 하지만 소수건이 없으니 어쩌나요? 사방에 오물투성이지만 방부 처리를 할 길이 없어서 내가 얼마나 속이 상했었는지 기억이 나는군요. 그들이 나를 처음으로 이곳으로 데리고 왔을 때 난 머리에 심하게 찢어진 상처가 났었어요. 그들이 상처에다 무엇을 발랐는지 당신들은 상상이 안 갈 거예요. 더러움, 온통 더러움 뿐이었어요. 나는 그들에게 문명은 살균이라는 말을 자주 했어요. 그리고 마치 어린 아이들을 달래듯이 스트랩토콕지에서 벤버리 티까지 훌륭한 욕실과 화장실을 찾아봐요라고 동요까지 불러주었어요. 하지만 물론 그들은 이해를 못했어요. 그들이 어떻게 이해했겠어요? 결국 나는 자포자기한 끝에 그런 상황에 익숙해진 셈이죠. 뜨거운 물이 없는데 어떻게 물건들을 청결히 할 수가 있겠어요. 그리고 이 옷들을 봐요. 이 불결한 모직물은 아세테이트 인견하고는 달라요. 이건 계속해서 입고 또 입어요. 그리고 찢어지면 꿰매서 다시 입어야 해요. 하지만 나는 베타이고 수정실에서 근무했기 때문에 나한테 그런 한심한 짓을 하라고 가르친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그건 내가 상관할 일이 아니었으니까요. 그뿐 아니라 옷을 꿰매 입는다는 건 절대로 옳은 일이 아니죠. 구멍이 나면 헌 옷은 버리고 새 것을 사야 해요. 꿰매면 꿰맬수록 가난이 깃든다고 그러죠. 그 말이 옳잖아요. 꿰맨다는 건 사회에 역행하는 짓이에요. 하지만 이곳에서는 모든 것이 달라요. 이건 마치 미치광이들하고 같이 살아가는 셈이에요. 그들이 하는 모든 행동은 미친 짓이에요. 그녀가 주위를 살펴보니 존과 버나드는 그들을 남겨두고 집 밖으로 나가 먼지와 쓰레기 속에서 오락가락 서성거리고 있었다. 하지만 린다는 전혀 아랑곳하지 않은 채 은근하게 목소리를 낮추며 몸을 앞으로 내밀었다. 태아의 독약이 풍기는 악취가 입김에 섞여 그녀의 뺨에 난 털을 스치자 레니나는 뻣뻣하게 몸을 움츠렸다. 얘를 하나 들겠어요? 그녀는 거센 목소리로 속삭였다. 이곳에서 사람들이 서로 소유하는 관습을 살펴보세요. 미쳤어요. 정말이지 완전히 미쳤다고요. 모든 사람은 다른 모든 사람의 소유예요. 그렇지 않나요? 안 그래요? 레니나의 소매를 끌어당기며 그녀가 집요하게 물었다. 레니나는 시선을 돌린 채로 머리를 끄덕이고 여태까지 참고 있던 숨을 내쉬고는 비교적 오염이 덜 된 공기를 들이마셨다. 한데 이곳에서는 말이에요. 상대방은 얘기를 계속했다.
어느 누구도 한 사람 이상의 소유가 되어서는 안 돼요. 그리고 일반적인 방식으로 사람들을 소유했다가는 다른 사람들에게 반사회적이고 사악하다는 소리를 들어요. 사람들이 경멸하고 미워하죠. 언젠가는 자기네 남편들이 나를 만나러 찾아온다고 해서 여자들이 때로 몰려와 난장판을 벌였어요. 글쎄 왜 그러면 안 되나요? 그러더니 그들은 나한테 달려들어서 정말이지 그건 너무나 끔찍한 일이었어요. 난 당신들한테 차마 그 얘기를 할 수가 없어요. 린다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가리고 치를 떨었다. 이곳 여자들, 그들은 너무 증오심이 강해요. 미쳤죠. 미쳤고 잔인해요. 물론 그들은 멜서스식 훈련이나 유리병이나 태아 제조법이나 그런 종류의 것들은 하나도 알지 못한답니다. 그래서 그들은 개처럼 항상 아이를 직접 낳아요. 그건 너무나 역겨운 일이죠. 그리고 내 처지를 생각해보면 오 포드님이시여, 오 포드님이시여, 포드님이시여. 그렇기는 해도 존이 나에게는 커다란 위안이 돼요. 존이 없었다면 내가 어떻게 살아왔을지 모르겠어요. 아무리 남자가 찾아올 때마다 존이 화를 내기는 해도 상당히 어린 아이였을 때도 그랬어요. 언젠가 걔가 더 컸을 때의 일이지만 존은 나하고 가끔 잠자리를 같이 한다는 이유 때문에 가엾은 와이후 시와를 아니 포페였는지도 모르겠지만 어쨌든 내 상대 남자를 죽이려고 했어요. 문명인들은 마땅히 자유롭게 그래야 한다는 사실을 내가 존한테 납득시킬 방법이 전혀 없었기 때문이죠. 미친다는 건 전염병이나 마찬가지 모양이에요. 어쨌든 존은 원주민들에게서 그런 미친 사고방식이 옳았을 거예요. 물론 존이 그들과 무척 오래같이 지냈기 때문이겠죠. 그들이 항상 존한테 못된 짓을 하고 다른 소년들이 함께 놀아주질 않는데도 말이에요. 덕택에 내가 걔를 조금씩 길들이는 것이 훨씬 용이했으니까. 어떻게 보면 그건 잘된 일이기도 했어요. 존을 제대로 길들이기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당신은 상상도 못 하겠지만요. 무엇을 알려고 한다는 것이 나에게 주어진 일은 아니었기 때문에 난 알지 못하는 게 굉장히 많았어요. 내 얘긴 어린아이가 헬리콥터는 어떻게 작동하고 세상은 누가 만들었느냐는 따위를 물어볼 때를 의미하는데 글쎄요. 베타의 신분으로 항상 수정실에서만 근무한 사람이라면 그럴 때 무슨 대답을 할 수가 있겠어요? 어떻게 대답하겠느냐고요.